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10대 로스 맥퍼슨의 손이 갑자기 빨갛게 변하고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고통스러운 물집이 생겼는데 그 물집은 오렌지만한 크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로스는 스스로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불편함은 견딜 수 없었고 이 악몽을 없애기 위해 의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무해해 보이는 식물에 실수로 손을 스쳤어요. 이 모든 악몽은 매우 위험한 식물인 큰 돼지풀이 원인이었습니다. 큰 돼지풀은 영국에서 가장 위험한 식물로 알려진 독성 유사 식물 그룹입니다. 놀랍게도 이 식물은 당근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원래 코카서스에서 자생하던 식물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5m에 달하는 높이와 보기 좋은 모습 때문에 이 식물을 정말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이 풀을 정원에 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식물이 독성이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80년대에는 영국의 정원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큰 돼지풀은 강과 은하 근처에서 서식해요. 최근에는 정원과 공원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 식물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고 더 위험한 종류인 카우 파슬리나 햄록처럼 생겼어요. 또한 긴 줄기와 흰 잎다발을 가지고 있지만 줄기가 꽤 넓고 그 위에 커다란 흰색 우산 모양의 꽃이 달려 있습니다. 차이를 확인하려면 잎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잎의 너비는 약 1.8m 정도이고 날카롭고 갈라져 있습니다. 줄기는 두껍고 거칠고 뻣뻣한 흰색 털과 속이 빈 윤기가 있어요. 줄기의 햄록처럼 보라색 얼룩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식물은 키가 훨씬 크고 고사리 잎이 더 적습니다. 꽃머리는 최대 60cm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식물의 수액은 정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쿠마린이라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를 햇빛에 매우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작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피부가 햇빛에 심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따라서 햇볕에 노출되면 물집이 생기고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심한 화상을 입게 돼요. 평생 흉터가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해야 할 것은 피부 화상뿐만이 아닙니다. 수액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름철에 주의해야 합니다. 옷이나 신발을 착용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건 멀리하세요. 증상으로는 발진, 가려움증, 고통스러운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실수로 이 식물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되면 특히 물집이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응급처치에는 비누와 물로 해당 부위를 씻고 덮는 것이 포함돼요. 정원이나 주변에 무해하고 예쁘게 보이는 다른 독성이 강한 식물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디기탈리스의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디기탈리스에는 심장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톡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디기탈리스 식물의 모든 부분은 독성이 있습니다. 잎을 먹으면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시력을 망치고 심장과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가지과 식물은 가장 독성이 강한 식물 중 하나예요. 먹지 마세요. 열매 몇 개에도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트로판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요. 이 식물은 토마토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예전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산림지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 감자, 고추, 가지, 헛개나무 등 그 가족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무서운 성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식물에서 신경가스에 대한 해독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하지만 잠재적인 의학적 용도가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동미나리라고도 알려진 햄록 물방울꽃이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에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독성 식물인 햄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햄록은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한 식물이에요. 섭취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며 5가지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신경계에 심각한 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인구 밀집 지역 주변에서 야생으로 자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두 식물은 서로 다른 곳에 서식하며 독성도 다릅니다. 햄록 물방울꽃의 덩이 뿌리, 줄기, 잎 등 모든 부위에는 오에난토독신이라는 강력한 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독은 중추신경계를 표적으로 삼아 심각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두 식물은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이들은 비교적 독성이 약한 식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식물로 간주되는 식물도 있습니다. 수도승 투구 또는 악마의 투구라고도 알려진 투구꽃은 유럽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식물 중 하나예요.
강력한 신경독소 때문에 만지는 것만으로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만치넬 나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이 나무의 수액은 피부를 태울 수 있습니다. 잎과 열매는 치명적이에요. 피마자 콩은 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이 관목의 씨앗에는 청산가리보다 6,000배 더 유독하다고 알려진 독소인 리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에서 피마자유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홍두의 씨앗은 보석에 사용되지만 아부린이라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 매우 유독해요. 따라서 이러한 액세서리를 사용할 때는 주의하셔야 해요. 협죽도는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식물이에요. 하지만 협죽도에는 독성이 있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독은 흔하지만 다행히도 협죽도는 쓴맛이 너무 강해서 대량으로 먹으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례는 드뭅니다. 진피는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따끔거리는 털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극심한 불편함을 유발해요. 마지막으로 감자식물은 다른 식물만큼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먹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감자식물의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과 차코닌과 같은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원에서 독성식물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독성식물이 야생으로 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독성식물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갑과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합니다. 피부를 완전히 가리고 아무것도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사용한 장비는 나중에 폐기하거나 즉시 매우 조심스럽게 세척하세요. 독성식물이 꽃을 피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물이 작을 때 폐기하고 흙이 젖었을 때 뽑아내세요. 큰 식물의 경우 포크로 뿌리를 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면적이라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마지막으로 식물을 조심스럽게 폐기하세요. 아무 곳에나 버리면 확산되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붙어있는 씨앗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한동안 계속 경계하세요. 정원에서 혹시 발견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발견하면 조심해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주변에서 발견하면 전문가에게 연락해서 제거하세요. 다행히도 치명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며 실수로 식물을 만지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식물은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것은 모두 화학과 식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식물은 동물에게 먹히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소를 개발해요. 이웃 식물보다 독성이 조금 더 강한 식물은 동물이 피하기 때문에 생존할 확률이 더 높아요.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식물은 인간이 아닌 털 매머드나 오록과 같은 대형 고대 동물을 쫓아내기 위해 위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는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식물을 먹은 동물들이 불쾌감을 느껴서 먹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입니다. 이제 이 큰 동물들은 멸종했고 아무도 이 식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여전히 편집증에 걸린 채 진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텍사스에는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특이한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텍사스에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놀라운 동물들을 살펴볼까요? 이 정말 아름다운 밝은 파란색 생물은 블루 씨 드래곤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은 실제로는 포도알보다 작은 크기예요. 해변에서 발견하거나 물속에서 옆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갯 민숭 달팽이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 관광객이 무스탕섬 해안에서 이 예쁜 동물 몇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으려고 한 마리를 물 위로 끌어올렸어요. 다행히도 쏘이기 전에 다시 물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독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독침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모두 식단 덕분이죠. 블루 드래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을 가진 해파리인 작은 불에 관 해파리입니다. 블루 드래곤은 먼저 점액으로 해파리의 악명 높은 쐐기 세포를 무력화합니다. 그런 다음 해파리의 이 세포를 훔쳐서 자신의 조직 내에 저장하고 농축하죠. 그런 다음 접촉 시 이 쏘는 세포를 방출하여 해파리의 독보다 더 강력한 독침을 만들어내요. 이 멋진 생명체는 또한 매우 교활합니다. 겉모습은 밝지만 변장의 달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선명한 파란색은 사실 배에 있는 색이에요. 등을 대고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물과 잘 어우러집니다. 등 쪽은 해저에서 위장하기 위해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블루 드래곤이 함께 떠다니는 무리를 청룡 군단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실은 블루 드래곤이 보통 16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이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는데 3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블루씨 드래곤은 해안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지역을 통과해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 경우에도 몸에 있는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텍사스에 서식하는 특이한 동물은 블루씨 드래곤뿐만이 아닙니다. 독이 있고 끈적끈적하며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악몽 같은 생물, 망치머리 편충을 소개합니다. 최악은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의 정원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벌레는 소름 끼치는 삽 모양의 머리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다른 무척추 동물이나 다른 생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텍사스 동부에서만 발견됐지만 나중에 연구원들은 텍사스 북부, 중부, 남부 등 서부 텍사스의 건조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소름 끼치는 생물을 발견했어요. 이 벌레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길이일 거예요. 이 생물은 3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거위는 그리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망치머리 편충은 길이가 15cm에 불과해요. 텍사스에는 두 종류의 망치머리 편충이 있으며 두 종 모두 가운데에 어두운 줄무늬가 있어요. 이 두 종 중 더 큰 종은 지렁이를 먹어치우는데 이는 큰 문제예요. 지렁이는 토양을 미네랄이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지렁이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식물은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돼요. 사람과 반려동물들에게도 망치머리 편충을 만나는 건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보거와 같은 매우 위험한 신경독소를 분비하는 유일한 육상 무척추 동물이에요. 사람의 몸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만져도 크게 다치진 않아요. 하지만 손이 따끔거리거나 심지어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해요. 개가 이 벌레를 먹은 후 하루 종일 아픈 증상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벌레는 동남아시아가 고향이에요. 하지만 1900년대 초 이미 미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히치하이킹 기술을 습득한 것이 분명해요. 이 벌레를 제거하는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은 삽으로 자르는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 벌레들은 자신을 반으로 찢어서 번식합니다. 따라서 그걸 자르면 실제로 벌레의 개체수 번식을 돕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벌레가 때때로 불멸의 존재로 묘사되는 거예요. 식초나 소금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불멸은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서부 텍사스가 망치머리 편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위험한 동물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옥에서 온 육지 랍스터라고 불리는 식초 전갈이 있거든요. 전갈이라고 하지만 실제 갑각류가 아니라 거미류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쨌든 다리가 8개인 이 동물에게 물리면 끔찍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꼬리에서 식초와 같은 85% 산성물질을 뿌려요.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여전히 비우호적이지 않은 행동처럼 들리죠. 또한 입부분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온 손가락을 꼬집기도 해요. 복부 아래쪽에 채찍처럼 긴 꼬리가 있습니다. 전갈과 관련이 없거나 가시가 없는데도 종종 채찍 전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름철 비가 내리면 이 거미류는 먹이와 사랑을 찾아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식초전갈의 독은 인간에게 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곤충을 잡을 때 사용하는 큰 집게로 자국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노래기, 귀뚜라미, 전갈, 바퀴벌레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긴 앞다리로 먹잇감의 진동을 감지하여 사냥을 해요. 어두워진 후에 나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낮에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연히 발견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암컷이라면 새끼를 등에 업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봄이 한창인 지금 꽃과 녹음이 만발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땅바닥에서 매우 기괴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푹신하고 부드러운 동물이 귀엽게 보입니다. 만지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털복숭이 애벌레의 쏘임은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 동물은 플라넬 나방 애벌레라고 불립니다. 텍사스에는 벙나방 애벌레, 가시 참나무 민달팽이 애벌레, 새들백 애벌레, 이오나방 애벌레 등 여러 종류의 쏘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만지면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공원에서 털이 많은 것을 만졌다면 아마도 대인 것 같이 느껴지고 가려운 발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응급실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애벌레 독소에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또한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는 감염된 부위의 피부 두께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의 경우 불쾌한 감각과 발진은 몇 시간 또는 때로는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애벌레는 나중에 나방과 나비로 변해 꽃과 나무의 수분을 돕습니다. 이 동물을 없애는 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를 끼치는 걸 의미해요. 전문가들은 털이 난 애벌레는 만지지 않기라는 법칙을 염두에 둔다면 쏘는 애벌레를 발견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런 생물을 다루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들에게 이런 애벌레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맨손으로 애벌레를 만지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우스 다코타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에서도 난리였으니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2022년 7월, 이주의 하늘이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위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자연적이었던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상공은 여전히 흐렸어요. 지역 주민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가 하늘이 강렬한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는 걸 보았고, 이런 건 처음 있는 광경이었죠. 사람들은 그게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당연하게도 사우스다코타 주민들은 즉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아름답지만 아주 섬뜩한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했죠. 수폭포와 몇몇 다른 마을들 위에 있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비록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건 전혀 무서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빛과 대기가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보통 정말 안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공유하기 전에 뇌우가 수폭포 마을을 휩쓸었어요. 이것은 미국 기상청에 의해 확인되었어요. 이 허리케인은 끔찍했습니다. 시속 161km 정도였어요. 보퍼트 풍력 계급에 따르면 이건 가장 빠르고 가장 파괴적인 폭풍이었어요. 이 계급에는 등급이 12개가 있고 최대 풍속은 시속 170.5km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왜 뉴스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건 주민들에겐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뇌우는 미국에서 아주 자주 발생해요. 특히 따뜻한 달에요. 그리고 이런 뇌우 열의 하나는 토네이도와 같은 심각한 게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것은 소위 데레코 폭풍이라는 것이었어요. 데레코는 아주 광범위하고 오래가요. 사실 빠르게 움직이는 심한 뇌우와 폭우가 합쳐진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데레코가 토네이도만큼 강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둘에는 차이가 있어요. 토네이도는 회전하는 공기기둥인 소용돌이에요. 보통 지름이 약 150.4m예요. 때론 폭이 최대 4km에 이를 수도 있지만요. 이걸 우연히 본 사람들이 전혀 안 부럽네요. 하지만 요점은 회전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떤 보이지 않는 중심 근처의 원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데레코는 강한 뇌우 또는 강한 뇌우 체계로 직선형 바람을 동반해요. 다시 말해 회전하지 않아요. 대신 데레코는 어딘가를 정해서 단순히 그곳으로 달려가요. 아주 의욕적인 마라톤 선수처럼 말이죠. 데레코를 보통 토네이도와 비교하면 후자는 시속 46km에서 61.5km까지 6단계의 강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데레코는 약간 작은 평균 등급이 1에서 2인 토네이도와 같아요. 보통 속도는 시간당 117.5km에서 182km의 범위 내에 있어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심한 뇌우, 번개, 그리고 비를 동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둘은 다른 거예요. 폭풍이 남긴 피해 흔적이 386.2km를 넘고 시속 93.3km 이상인 경우 대레코가 돼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상학자들이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맑은 날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람이 갑자기 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폭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이 대비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폭풍이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뿐만 아니라 사우스 다코타의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었어요. 그 결과는 아주 심각했어요. 3만 명 이상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무사했어요. 그건 지역 주민들이 데레코에 꽤 익숙해서예요. 하지만 초록색 하늘은 달라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아주 드문 광경이었죠. 모두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어요. 안 좋은 징조인가요? 아니면 보통의 기상현상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들은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비록 추측일 뿐이지만 이게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녹색 하늘은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강력한 폭풍이 일몰이나 일출 전에 그 지역에 접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하늘이 초록색으로 변하죠. 한때 비슷한 사건을 겪은 MBC 기상학자 빌 카린스는 폭풍 전에 일어난 거대한 우박 때문에 녹색 하늘이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우선 하늘이 왜 푸르게 보이는지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 왜 다른 색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간단히 말해서 태양이 동시에 모든 색 스펙트럼의 모든 광선들을 운반해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겐 흰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동시에 모든 색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색 파장들은 모두 길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 푸른색 광선은 다른 광선들보다 짧아요. 붉은색 파장보다 공기 분자로부터 더 잘 튕겨서 우리에게 더 빨리 도달해요. 이것 때문에 보통의 맑은 날에 하늘이 파래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붉은색과 주황색 파장은 아주 길고 더 느리게 이동해요. 그래서 보통 뒤처지죠. 하지만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거나 떠오를 때 광선의 방향이 바뀌고 이 파장들이 우리에게 더 잘 도달해요. 비록 일출과 일몰이 우리에겐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보일지라도 사실 그 사이에는 여전히 푸른색과 녹색 파장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빨리 도달하고 빨간 광선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선 어딘가에 튕겨져 나와야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바로 물이 등장해요. 구름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커지면 하늘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영향을 미쳐요. 크고 강한 폭풍은 대부분 물과 우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은 무엇보다도 푸른빛과 녹색빛을 제일 잘 반사시켜요. 그래서 비록 실제로는 투명하지만 강과 호수의 물이 우리에겐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류도 중요해요. 그래서 왜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는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우선 태양은 수평선에 있어야 해요. 또 다른 요인은 폭풍 구름이 다가오는 동안 하늘을 완전히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올 공간이 조금 있어야 해요. 그러면 눈에 거의 띄지 않는 푸른 광선이 폭풍 구름 위로 뛰어 올라요. 물방울과 우박에 의해 튕겨나가요. 붉은 노을과 섞이면서 밝은 녹색빛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녹색빛이 하늘 전체로 퍼져요. 그래서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저녁에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낮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이미 상당히 명확해서 낮에 그런 걸 보는 건 훨씬 더 드물 거예요. 그럼에도 만약 녹색 하늘이 보인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끔찍한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폭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큰 우박이거나. 다시 말해 녹색 하늘을 본다면 숨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차를 숨기세요. 하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이 놀라운 하늘을 보고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만약 이런 걸 언뜻 봤다면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본 것 중에 제일 굉장한 일이었다고 해요. 새들이 왜 원을 그리며 날아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건 바로 열 때문이에요. 열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따뜻한 공기의 큰 거품과 같아요. 바람이 부는 날 연을 날려서 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바람이 차갑지 않고 따뜻하며 연 대신 새나 글라이더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따뜻한 바람이 바로 상승 온난 기류일 거예요. 열은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고 지면에 가까운 공기가 따뜻해져 상승하기 시작할 때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 새와 글라이더가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기둥이 만들어지죠. 바람을 이용해 연을 날리는 것처럼 새는 날개를 크게 펄럭이지 않고도 열을 이용해 날아오를 수 있어요. 열선 안쪽을 돌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도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죠. 특히 이 원그리며 비행하기 모드를 자주 사용하는 조류는 매, 독수리와 같은 대형 맹금류예요. 이 새들이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면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을 내기 위한 거예요. 새들이 지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면 먹이를 더 쉽게 찾기도 하고 하늘 위 좋은 위치에서 포식자를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곤충 같은 날아다니는 다른 동물에게도 온난기류는 중요합니다. 많은 새들이 함께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로 붙어 있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죠. 기러기 같은 일부 새들은 힘을 절약하기 위해 V자 모양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리의 모든 새들이 번갈아가며 V자 대열을 이끈다는 거예요. 비행을 하다가 맨 앞에 있던 새가 지쳐서 뒤로 떨어지면 다른 새가 그 자리를 대신해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새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열은 뇌우와 같은 강력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때때로 새들이 원을 그리거나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악천후는 저기압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저기압은 대기 중 기압이 주변 지역보다 낮은 것을 말해요. 기압이 떨어지면 공기가 움직여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공기 중에 수분이 충분하면 저기압으로 인해 뇌우, 폭우, 허리케인까지 발생할 수 있죠. 철새는 예민한 청각과 시각을 이용해 기상 조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면 기압, 풍속, 기온의 변화가 생겨 새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도 악천후가 다가올 때 흥미로운 행동들을 보여요. 소와 다른 가축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따뜻함과 보호를 위해 무리를 지어 모여들어요. 또한 소는 폭풍이 불기 전에 불편함을 덜기 위해 들판에 눕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이 들어본 뭔가가 있을지도요. 이 소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소는 폭풍이 다가올 때 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날씨를 예측하고 누워있는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 아직 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소는 때때로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휴식이나 사색 등 다양한 이유로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따라서 소가 누워있는 것을 본다고 해서 악천후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른 연구에서 소는 비가 오기 전에는 행동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연구에서는 비가 올수록 더 자주 일어서는 것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소에게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소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하지 않아요. 개구리와 두꺼비 같은 양서류는 자연현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고 길게 들리면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개구리는 습도와 기압의 변화에 민감하며 폭풍 직전에 더 활발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두꺼비의 경우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두꺼비가 서식하는 연못에 화학물질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집안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두꺼비가 집을 떠나게 되죠. 과학자들은 지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어요. 개도 폭풍우와 천둥을 감지할 수 있어요. 개는 대기 중 기압의 변화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청각과 후각이 훨씬 뛰어나요. 폭풍이 다가오면 반려견의 행동에서 특정 사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려견이 더 안절부절하거나 집착하고 과도하게 헐떡이거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안전한 곳에 숨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개가 공기 중에 쌓이는 정전기를 느낄 수 있고 큰 소음과 번개의 밝은 섬광에 불안해하거나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도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어도 개는 우리의 영웅이죠. 꿀벌은 기압과 습도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 폭풍이 언제 올지 예측해요. 꿀벌은 벌집이나 군집에서 큰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적 곤충이에요.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에 벌집을 보호하고 먹이를 구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꿀벌에게 악천후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진짜 휴가처럼 찾아올 수 있고 그동안 모아둔 먹이를 모두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선 저와 비슷해요. 거미는 날씨에 관한 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가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미의 행동을 통해 외부 기온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죠. 날씨가 추워지면 거미는 실내에서 은신처를 찾아요. 따라서 집에 거미가 많이 보인다면 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뱀이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믿음이 시작된 전설은 기원전 3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리스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뱀과 다른 동물들이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해요. 멋진 이야기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어요. 과학자들은 뱀과 다른 동물들이 초기 파동을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몇 초 먼저 지진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하지만 며칠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양과 양들의 육감은 어떨까요? 양은 육감을 통해 비나 눈을 예측할 수 있어요. 양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서로 단단히 모여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적절한 테스트와 입증이 필요해요. 큰 폭풍이 몰아칠 때 늑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늑대가 보름달이 뜰 때 울부짖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큰 폭풍과 함께 오는 기압 변화가 민감한 귀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늑대가 울부짖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늑대가 울부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늑대는 위험을 알리고 짝을 끌어들이고 무리와 소통하기 위해 울부짖어요. 또한 보름달이 늑대를 매료시켜서 보름달을 보면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영화에는 좋은 장면이죠. 상어는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풍이 불 때 발생하는 기압과 수압의 변화에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어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안전을 위해 더 깊은 바다로 빠르게 잠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연구에 따르면 상어는 폭풍이 오기 전에 이런 행동을 여러 번 보인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른 많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상어도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이용해 생존하고 번성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해변에서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군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물이 밝은 초록색이고 코에 달걀이 썩는 것 같은 지독한 악취가 가득합니다. 이 특이한 현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봐야 할까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걸음을 멈추세요. 발견한 것의 이름은 유해적조 혹은 조류 대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조류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이 해조류에는 위험한 유독가스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해적조 때문에 아주 유명했던 관광지가 썰렁해지고 위험해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바다나 호수 해변에서 청록색 거품이 수면 위나 바로 물 아래에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밝은 녹색 물감 같기도 하죠. 적조라고 불리는 플랑크톤의 무리는 물을 갈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고 호기심은 그냥 무시한 채 모험을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녹조가 분해될 때 독성 황화수소 가스 덩어리가 지각 아래에 갇히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덩어리를 밟게 되면 가스가 터져 나오게 되고 실수로 그 가스를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비극적일 거라고 말해도 충분하겠죠. 어떤 해변에서는 불도저가 이 해조류를 덤프트럭에 실어 특수센터로 옮기기도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해조류를 말려 없애버리죠. 하지만 때때로 이 센터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래와 진흙이 섞인 해조류는 주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지독한 악취를 풍기거든요.
이 유해 녹조에는 시아노박테리아, 디노플라겔레이트, 디아톰 3가지 위험한 박테리아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햇빛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먹이를 만드는 작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죠. 시아노박테리아는 청록색 녹조를 발생시키며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위험한 독소를 생산합니다. 수처리 공장에서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디노플라겔레이트와 디아톰 한 종은 적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닷가에서 발생합니다. 적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이 따뜻하고 짜고 영양분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독소를 배출합니다. 텍사스에서 적조는 10년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요. 요즘은 3년마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적조가 매년 나타나죠. 길고 마른 디아톰 또한 사람들에게 해로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맛조개와 같은 조개류가 이 플랑크톤을 많이 먹으면 그 조개도 독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조개로 요리를 하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해양 수역은 감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독소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해변에서의 조개 수확은 금지됩니다. 유해 녹조는 며칠에서 두어 달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이 박테리아들은 물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해양 생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번식의 끝에서 미생물이 녹조를 분해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산소가 소비되거든요. 어떤 물고기도 이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산소와 식물, 동물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유해 녹조는 물의 영양분이 지나친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들은 대개 농업과 다른 산업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겨울 계절풍은 점점 따뜻해지고 더 많은 습기를 가져오죠. 따라서 해조류가 거대하게 뭉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조류는 너무 거대해져서 우주에서도 두꺼운 녹색 소용돌이가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모든 녹조가 해로운 건 아닙니다. 어떤 조류는 물의 맛을 끔찍하게 만들거나 색을 바꾸고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유독성 조류와 완전히 무해한 조류들을 겉모습으로만 구별할 수는 없어요. 터무니없이 무해하게 보이는 유기체에는 해조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호주에서 발견된 이루칸지 해파리는 작고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 해파리는 인간의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지만 아주 치명적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계속되는 해파리 출몰 시기에는 많은 해변이 이 작은 생물들 때문에 폐쇄됩니다. 이 해파리가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작은 크기 때문인데요. 수영하는 동안 해파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이쿠. 파란 고리문어는 무해해 보일 뿐만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비교적 작은 2cm 정도의 생물을 방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단 몇 분 안에 성인 26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충분한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 문어가 위협을 느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문어는 혼자 있을 때 아주 순합니다. 상자 해파리는 정사각형의 체형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 살고 있는데 네모난 몸과 길게 매달린 촉수를 가진 생명체를 보신다면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비록 촉수 해파리에 몸통 없이 촉수 하나만 있다고 해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지 마세요. 상자 해파리는 3m까지 자랄 수 있고 각각의 촉수에는 독을 주입하기 위한 약 50개의 미세한 작살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해파리와는 달리 상자 해파리는 사냥꾼입니다. 우리의 팔, 다리나 몸에 가느다란 촉수를 감싸 우리를 꽁꽁 싸맬 수 있죠. 이 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는 건 즐거운 경험은 아닐 거예요. 악마 불가사리는 몸 전체에 독성 가시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불가사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불가사리며 지름이 51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산호를 먹고 사는데요. 엄청난 대식가죠. 배고픈 불가사리 한 마리가 1년 동안 9평방미터 이상 공간의 산호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불가사리는 또한 많은 새끼를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에 5억 개 이상의 알을 낳죠. 정말 적당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네요. 꽤 작은 푸른점 가오리는 대부분 열대 인도양과 서태평양 산호초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가로 35cm를 넘지 않는 이 가오리는 놀라운 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이며 몸에 선명한 파란 점이 꼬리엔 파란 줄무늬 몇 개가 있죠.
하지만 이 가오리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위험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꼬리 가시에 독이 있어서 여러분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솔배 감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물고기들을 요리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 물고기는 살아있을 때 정말 위험한 존재죠. 독이 들어있는 바늘구멍 지느러미에 우연히 쏘일 수 있거든요. 열성적인 조개 수집가라면 청자고둥을 한눈에 알아보실 겁니다. 약 10cm 길이의 고둥이 귀엽고 무해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에 속지 마세요. 특히 열대종이라면 더 그렇죠. 예쁜 껍데기를 발견해 집어 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겁이 없으시군요. 다이빙 장갑이 완벽하게 손을 보호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자고둥의 입에는 바늘 같은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기는 치명적인 신경 독소로 가득 차 있고요. 이 돌기는 잠수복의 원단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최악인 사실은 이 독에 진통제가 들어있어서 여러분은 청자고둥에 여러분이 쏘인 줄도 모를 거라는 거죠. 꽃성게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성게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 성게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삽니다. 그리고 수족관에서 꽃성게를 보면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이 성게는 여러분의 휴가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휴가가 짧아지겠죠. 세계에서 가장 독이 많은 물고기인 리피 스톤피쉬는 위장술을 할 줄 압니다. 세상에 주변에 잘 숨어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고기를 밟을 일은 아주 흔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실수로 물고기를 밟아서 이 물고기가 위협을 느끼면 등을 따라 독이 있는 가시를 세우게 됩니다. 압력이 강할수록 이 물고기는 더 많은 독을 뿜어냅니다. 심지어 물에서 나와 있을 때도 아주 위험한 물고기예요. 인도네시아 둥갈치는 독성이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으며 가능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위험한 건 이 물고기 체형입니다. 이 물고기의 영어 이름을 직역하면 바늘 물고기거든요. 둥갈치는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칩니다. 위험할 경우 이 물고기는 물 밖으로 몸을 발사하는데 속도가 6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길고 날카로운 턱은 날아다니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줄무늬 쥐치는 꼬리 밑부분 근처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자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외과의사 물고기라고 하는 거죠. 이 물고기는 위협을 느낄 때 꼬리를 움직이며 메스 모양의 가시를 드러냅니다. 서둘러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몇 군데에 흉측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종엔 독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그럼 모두들 해변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은 강둑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강물이 평화롭게 졸졸 흘러가고 있고요. 뜨거운 조지아의 태양이 당신의 목에 내리쬐고 있어요. 그때 땅에 이상한 게 눈에 띄어요.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4분의 1 크기의 검은색 동전 같아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굽혀요. 동전인가요? 안에 기호가 새겨진 고대 직인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잃어버린 문명으로 온 것일 수도 있네요. 팔아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새로 발견한 보물을 줍기 위해 한쪽 무릎을 구부려 앉아요. 손가락이 닿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져서 당신은 손을 뒤로 빼요. 털이 많네요. 주우려고 다시 가봅니다. 땅에서 그걸 뽑아내려고 손톱으로 그 주위에 흙을 파내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게 움직여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쿵쾅거려서 머릿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동전이 땅 밖으로 꿈틀거릴 때 두려움은 공포로 변해요. 고대 보물 따위가 아니라 거대한 거미예요. 정확하게는 산골짜기 문다지 거미예요. 몸 뒤에 있는 이 단단한 동전 같아 보이는 것은 방패 역할을 해요. 이 공포에 다리 8개 달린 녀석은 땅속으로 파고들어 코르크 마개처럼 플러그를 꽂아 배고픈 적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아니면 알죠? 당신 같은 혼란스러운 거인들을 막거나요. 이 거미에는 독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독성이 없어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느낄 거라고는 안 했어요. 꽤 큰 팬츠 같은 송곳니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아야! 부자 되는 건 꿈깨야겠네요. 아마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반도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른 땅을 걷는데 앞에 긴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요. 굉장히 긴 지렁이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지렁이는 처음 봤어요.
그때 팔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머리도요. 반짝이는 검은 눈을 가진 이 창백한 동물은 멕시코 두더지 도마뱀이에요. 이것은 저녁 식사거리인 곤충과 흰개미가 다 있는 땅에 살고 있죠. 좀처럼 나오지 않으니 이 이상한 파충류를 본 건 꽤 행운이에요. 이제 당신은 호주 북동쪽에 있는 열대우림에 있어요. 앞에 나무들 사이에 반쯤 숨겨진 뭔가 크고 동그란 게 눈에 띄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이 신비로운 물체는 검은 털로 덮여 있어요. 처음에는 웅크리고 자는 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호주에는 곰이 없거든요. 가까이 가는데 발밑에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요. 그것이 소리를 듣고 다리로 벌떡 일어나요. 당신을 향해 돌아섰을 때 처음 보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검은 털은 사실 길고 고운 깃털로 된 두꺼운 외투였죠. 이 어마어마한 새의 머리는 밝은 파란색이고 위에는 커다란 뿔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손만큼 긴 단검 같은 발톱을 각 발에 달고 2개의 강력한 다리로 서 있죠. 털을 치워버리면 이걸 벨로시랩터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인 화식조예요.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 머리 위를 뛰어넘어갈 수 있죠. 가슴을 걷어찰 만큼 충분히 높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격은 뼈를 부러뜨릴 만큼 충분히 강해요. 저 발톱은 뭐든지 버터같이 한 번에 잘라버린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이 새는 사냥을 하고 사냥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요. 당신도 시속 48km로 뛸 수 있는 게 아니라면요. 저쪽에 있는 호수에 뛰어들어도 살 순 없어요. 이 새는 수영도 아주 잘해요. 가장 최선은 당신을 쫓아오지 않길 바라면서 천천히 물러나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게 최선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생물은 판다개미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나무를 씹어먹길 좋아하는 곰처럼 검은색과 흰색 털이 많아요. 이 털복숭이 작은 벌레는 칠레의 숲에서 살아요. 하지만 작은 개미를 쓰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고 있는 건 개미가 아니에요. 말벌의 한 종이죠. 저 검은색과 흰색은 한 가지 목적을 뜻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곤충의 강력한 침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죠. 그럼에도 당신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말벌은 끽끽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귀엽게 들리지만 고통스러운 침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곤충은 외톨이며 군락을 이루지 않고 둥지도 없어요. 또한 기생충이기도 하죠. 암컷 판다개미는 다른 곤충의 애벌레 옆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부화한 아기들은 이 유충들을 먹이로 삼죠. 나뭇잎과 가지처럼 생긴 벌레들은 본 적 있죠? 하지만 아름다운 난초처럼 생긴 생물은요? 이 향기로운 꽃을 다른 식물들이 있는 푸른 들판이나 숲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를 맡으려고 몸을 기울여서 보는 것이 진짜 꽃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마귀에게 물릴 위험이 있어요. 난초 사마귀는 꽃과 같이 있으면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작은 꽃잎과 똑같이 생긴 하얗고 분홍색의 다리와 발톱을 가졌어요.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서 그리고 이 꽃을 좋아하는 곤충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식물을 닮은 척하고 있죠. 나비와 벌이 이 꽃에 날아올 때 꽃잎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상한 낌새를 못 느낀 식사는 그냥 그걸 바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꽃잎은 갑자기 곤충을 잡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하죠. 이제 여러분이 코스타리카의 정글에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얼굴 앞에 나뭇가지에 위에 앉아있는 갈색 뱀이 보여요. 뱀이 곧 당신을 덮칠 것 같아요. 당신은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고 싶지만 이 뱀이 유난히 짧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리고 덤벼들지도 않네요. 기다려보지만 뱀은 여전히 당신을 쳐다봐요. 쉿소리도 내지 않네요. 다행이네요. 뱀이 아니라 애벌레여서 절대로 당신을 물지 않아요. 박각시나방 애벌레는 몸의 형태를 위협적인 뱀처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배고픈 적들을 겁주고 쉽게 쫓아낼 수 있죠. 피부의 색과 무늬는 뱀의 비늘과 눈을 모방했어요. 이 곤충은 또 파충류처럼 움직이는 법도 알아요. 위장술의 달인이에요. 뜨거운 정글에서 벗어나 중앙 유럽으로 향합시다. 당신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푸른 초원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알록달록한 꽃이 주위에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벌이 윙윙거리며 지나가죠. 이 벌들 중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 사기꾼들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금등해가 공중에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벌처럼 보이지만 벌의 가장 큰 적이죠. 황금등해는 벌둥지로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알을 낳아요. 황금등해의 유충은 부화해서 벌과 꼬꾸를 먹고 살아요. 노랗고 검은색 때문에 침입자가 계속 들키지 않고 지내죠. 이 위장술은 또한 적을 쫓아내줘요. 이 파리를 침 쏘는 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여행 장소는 태국 남부의 열대우림입니다. 이제 각별히 조심하고 발 조심하세요. 다음 동물이 독이 있거나 물어서가 아니라 실수로 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에 나뭇잎들이 떨어져 회색 갈색으로 변했어요. 이 나뭇잎 중에 말레이 뿔잎 개구리를 구별하는 건 어려워요. 몸 모양, 색, 그리고 특히 눈 위에 있는 뾰족한 부분 모두 이 양서류들이 낙엽 사이에 완벽하게 숨을 수 있도록 해주죠. 이 개구리는 한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다음 식사를 꿀꺽 삼킬 수 있는 거리가 오길 기다립니다. 이제 정원에 있어요. 아름다운 밝은 꽃과 작은 새가 근처에서 맴도는 게 보여요. 새는 날개를 너무 빨리 파닥거려서 날개가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저 긴 바늘처럼 생긴 부리 때문에 당신은 바로 벌새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자마자 새가 아니라 곤충인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다행히 꼬리 박각시는 독성이 없고 쏘지도 않아요. 단지 존재만으로 정원을 꾸며주는 사랑스러운 작은 생물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나방을 유인하기 위해 과즙이 풍부한 식물을 재배해요. 거 좋은 생각이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나무는 너무 거대해서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어요. 캘리포니아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우뚝 서 있는 이 나무는 하늘을 향해 84m 높이로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만큼이나 높아요. 무게는 저울에 올려놓으면 코끼리 400마리가 있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닥의 지름은 11m로 세단 2대를 끝에서 끝까지 주차할 수 있을 정도예요. 캘리포니아는 이 거대한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빙하기에는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번성했지만 빙하가 후퇴하면서 세코이아도 사라졌어요. 오늘날 세코이아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서쪽 경사면을 따라 번성하며 녹아내리는 빙하 만년설의 의지에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에는 매일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모이고 있으며 공원의 인프라는 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서 800m 정도 걸어가면 크고 녹색의 거대한 건물로 연결돼요. 가는 길에 나무 밑둥의 모양과 크기가 표시된 돌 표지판이 있어 방문객들이 거대한 규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당당한 세코이아는 수령이 23년에서 2700년으로 추정되며 수세기에 걸친 변화를 지켜봐 왔어요. 세코이아는 로마 제국 초기에 싹을 틔웠습니다. 18세기 후반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세코이아가 귀중한 목재라고 생각했고 처음 수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거인나무를 쓰러뜨리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나무가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부러진다는 사실을 곧 알아냈고 이 나무를 그냥 두게 됐죠. 이 나무의 이름은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공직자였던 윌리엄 세쿰세 셔먼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무인 그랜트 장군 나무가 서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이름을 얻기 수년 전에 지역 주민들이 발견한 이 나무는 화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왔어요.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두꺼운 나무 껍질과 탄력 있는 심재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는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되는 메투셀라라는 이름의 그레이트 베이슨 브리슬콘 소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훨씬 이전인 4800년 이상 전부터 존재해온 나무예요. 이 나무의 위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우드셀라와 그 친구들은 생존하기 힘든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의 고지대에서 자랍니다. 춥고 건조한 토양, 매서운 바람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 강인한 나무들은 산의 딱딱하고 바위가 많은 땅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며 번성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성수기에 이르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가지가 뒤틀리고 울퉁불퉁해집니다. 이 때문에 외관이 다소 지저분해 보이지만 강력한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의 저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이 나무의 뿌리는 바로 위에 가지에만 영양분을 공급해요. 따라서 나무 뿌리의 한 부분이 사라져도 그 부분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나무라는 타이틀을 놓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칠레에는 스페인어로 증조부라는 뜻의 그란 아부엘로라는 파타고니아 사이프러스가 있어요. 이 나무는 무드셀라보다 약 500년 더 오래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나무가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지켜봤다는 뜻이죠. 나무의 나이를 알아내려면 일반적으로 나무 껍질 안쪽을 들여다보고 나이테를 세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란 아부엘로의 경우 과학자들이 복잡한 수학을 사용해서 나무의 나이를 추정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이 방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더 오래되었든 무드셀라와 그레이트 아부엘로 모두 긴 수명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나무 줄기의 각 나이테에는 나무가 자란 해의 날씨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대 나무를 연구함으로써 지구의 과거 기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나무도 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는 최근의 안전조치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하이페리온으로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이 116m의 우뚝 솟은 하이페리온은 미식축구장 길이보다 더 큰 해안 삼나무예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딴 하이페리온은 2006년 2명의 연구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원에는 높이가 113m가 넘는 헬리오스와 이카루스 같은 다른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레드우드의 높이가 인상적인 건 이 나무의 잎과 이 지역의 기후 덕분이에요. 이 나무는 아침 한기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저장하며 새싹은 상처를 입은 후에도 성장을 촉진해서 매우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얕아 등산객에 의해 훼손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록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페리온의 외관은 과대 광고에 걸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우뚝 솟은 높이를 보기가 어렵고 몸통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요. 하이페리온은 현재 공식 트레일이 없는 폐쇄된 구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수년 동안 많은 나무 애호가들이 이곳을 짓밟아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길을 따라 쓰레기도 발견됐어요. 공원 측은 최근 성명을 발표해서 방문객들에게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레인의 건조한 사막 풍경 속에서 생명나무는 탄력적인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바레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이 고대 나무는 예상을 뛰어넘는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방문객을 사로잡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막을 배경으로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과학자들과 식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그곳에는 강수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근처에 담수 공급원도 없어요. 수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는 푸른 잎을 뽐내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조건에서 생명나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50m까지 내려가 지하수에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 특수한 메커니즘을 통해 주변의 모래 알갱이에서 수분을 끌어와 환경에 적응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생명나무가 전설적인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에 있고 신비로운 원천에서 물을 공급받는다는 점이에요. 과학적, 문화적 중요성 외에도 생명나무는 매년 약 6만 5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관광 명소예요. 모두 나무를 위한 거죠. 폴란드에는 구부러진 숲에 모여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묘하게 구부러진 400그루의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나무들은 모두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작은 J자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 급격하게 구부러져 거의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들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폭풍우가 나무를 덮쳐서 나무가 쓰러졌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지역의 중력이 나무가 자라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19세기에 이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일부러 구부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구 제조 공정을 단축하기 위해 구부러진 모양을 이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나무의 성장을 방해해서 이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조작 과정이 중단된 후에도 나무가 수십 년 동안 이 이상한 자세로 방치된 거예요. 어느 쪽이든 나무 한 그루에 일어난 일이 모든 나무에게 일어났고 그건 나무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구부러진 숲의 나무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고 으스스하게 구부러져 있지만 여전히 키가 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나무들은 어려운 환경에 적응해서 어떻게든 계속 위로 자랄 수 있었어요. 짜잔! 태양광 트리를 소개합니다. 사실 진짜 나무는 아니고 나무 모양의 태양열 및 저장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런던의 한 회사가 최근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이 회사의 목표는 EV 충전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EV는 전기차를 의미해요. 이 나무는 깨끗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회사는 AI가 실행하는 에너지 저장 및 관리 시스템으로 전략을 수확하기 위해 이 태양광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전력을 방출하고 조절할 것입니다. 2023년 초에 1세대 솔라 트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뒷마당에 있는 이 나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나무 아래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장은 감당할 형편이 안 될 거예요. 이 회사는 우선 고속 전기 자동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대량 생산되면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요. 이 나무에는 방막형 태양 전지가 있습니다. 5kW를 생산할 수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오븐, 온수기, TV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식물과 태양열을 결합한 제품을 생각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스마트 플라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거대한 로봇 데이지처럼 생겼죠? 스마트 플라워는 주방 가전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열 나무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태양광 나무는 잎으로 햇빛을 흡수합니다. 잎은 광전지를 통해 빛을 전기로 변환하죠. 그런 다음 전기는 나무 몸통처럼 생긴 중앙 기둥을 통해 내려가 내부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일부 디자인에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 회전 패널이 있어 나무가 더 많은 햇빛을 받아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고객은 대부분 20에서 2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발전소가 쓸모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의 인프라는 매우 안정적이며 패널은 40년, 심지어 5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새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충전해야 할 물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아디다스 알릴라 축구공처럼요. 처음에 생각해보면 축구공을 휴대폰처럼 플러그를 꽂고 충전해야 한다는 게 이상해요. 하지만 월드컵이 열리기 몇 달 전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센서 기술이 적용된 공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공의 목적은 심판의 판정을 더 정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 데이터와 통계를 수집하여 사람들이 경기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장 센서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매 경기 전에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면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을 사용하지 않으면 18일 동안 지속됩니다. 경기 중 공을 교체해야 할 때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의 센서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매시간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는 전 인류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밤새 휴대폰을 꽂아두는 것도 피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는 아니며 그렇게 해서 휴대폰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기술은 휴대폰 배터리가 가득 차면 충전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휴대전화가 계속 연결되어 있을 때 배터리가 약간 비워지면 다시 충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휴대전화가 인식합니다. 내 휴대폰을 공공 충전 포트에 두어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이나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선은 단순한 전원 공급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등을 벽에 꽂을 때처럼요.
전선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포트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쉽게 휴대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자, 이메일, 사진 등 모든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휴대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안전합니다. 새 휴대폰을 구입하면 모두가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충전해야 한다고 말하죠. 물론 원한다면 충전할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대부분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말합니다. 새 휴대폰을 손에 쥐었을 때는 제조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배터리가 최대 절반까지 소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 배터리가 8시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4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면 새 휴대폰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항상 절전 모드로 두어도 나쁠 게 뭐가 있나요? 실제 속설은 아니며 소프트웨어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휴대폰을 저전력 모드로 설정하면 휴대폰이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기 때문에 사용자 환경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소리가 평소처럼 크지 않고 밝기가 낮아져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앱이 항상 알림을 확인하지 않고 약 10분마다 확인합니다. 하지만 저전력 모드는 가젯을 잠시 쉬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친구가 휴대폰이 0이 되어 꺼질 때까지 있다가 충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예상대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형의 배터리는 최대 용량 수준을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충전할 때 휴대폰 배터리가 초기 수준까지 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100% 충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앱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최대 20%까지 소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소셜미디어 앱은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휴대폰의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상태 업데이트, 메시지 확인 등이 그 예죠.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휴대폰을 끄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앱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앱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앱이 많을수록 배터리 수명은 더 짧아집니다. 따라서 영화를 보거나 직장에서 긴 회의가 있을 때 등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휴대폰을 꺼서 모든 앱을 종료하세요. 이렇게 하면 10분마다 20개 이상의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작업이 0개가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르게 주장하지만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만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설 중 하나는 충전기를 잃어버렸을 때 정품이 아닌 충전기를 구입해서 돈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런 충전기는 배터리를 올바른 전압으로 충전하는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휴대폰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휴대폰을 분리할 때 꺼내기를 누를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요, 꺼내기를 누르지 않으면 파일이 손상되거나 휴대폰이 백업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항상 켜놓고 검색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화장지에 왜 화려한 무늬가 그려져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충분히 오래 앉아있으면 마침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 무늬는 실제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지를 약간 뽀송뽀송하게 하고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무늬를 사용해요. 독특한 패턴은 시장에서 다른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활용 화장지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만큼 인기 있지도 잘 팔리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스낵 세계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죠. 크래커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래커는 수분이 있는 반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밀가루나 소금과 같은 건조한 재료에 비해 습한 재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이 있는 반죽이 구워지면 열이 가해지면서 수증기를 방출해요. 그 결과 작은 공기주머니로 가득 찬 식감인 오픈 크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완벽하게 바삭한 크래커를 만들려면 반죽에 쌓인 수증기를 방출해야 해요. 바로 이때 구멍이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 구멍 덕분에 바삭함이 유지됩니다. 오래된 집이나 헛간에 있는 이 별은 우리가 주목하지는 않지만 매우 친숙한 별입니다. 위치에 관계없이 헛간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 위에 올려놓아도 여전히 헛간별입니다.
이 별이 정확히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19세기 말부터 사람들이 이 별을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헛간에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곤 했는데 각각의 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별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환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집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멋져 보이니까 장식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말해요. 전기 플러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한 세기 전 최초의 플러그가 설계됐을 때 플러그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홈은 소켓 내부의 돌기와 일치해서 플러그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했죠. 나중에 홈은 구멍으로 대체됐고 같은 용도로 사용됐어요. 오늘날의 플러그는 내부에 구멍을 뚫을 필요 없이 마찰과 압력으로 고정돼요. 구멍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제조 과정에서만 유용해요. 일부는 구멍을 통해 막대를 삽입하여 플라스틱으로 감싸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 외에는 구멍의 용도가 없고 선택사항이라 제조업체가 구멍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운전을 하다가 아래쪽을 하얗게 칠한 나무를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흔히 하는 일이더라고요. 나무의 아래쪽 줄기를 흰색으로 칠한 이유는 햇볕에 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햇볕 데임은 겨울철에 발생하며 기온의 극심한 변화로 인해 나무 껍질이 갈라지는 과정이에요. 흰색 페인트층은 오래 지속되는 나무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요. 과수원과 나무 농장에서는 나무 줄기에 이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어린 나무를 보호하고 첫 해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죠. 오래된 만화에서 꽤 많은 캐릭터가 흰 장갑을 끼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애니메이션 영화가 흑백이었을 때 캐릭터에게 흰 장갑을 낀 것은 검은 몸체에서 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후 애니메이션은 진화했지만 장갑은 디즈니의 전통으로 남았죠.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사람의 손은 동물 캐릭터를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만듭니다. 또한 장갑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가 훨씬 쉬워 작업 속도가 빨라지죠. 또한 많은 만화 캐릭터가 네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도 있어요. 첫째, 네 손가락만 그리면 애니메이터의 작업이 더 쉬워져요. 사람의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동물이나 다른 캐릭터는 네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인 이유도 있어요. 월트 디즈니는 이 유명한 생쥐의 손가락이 5개라면 손이 바나나처럼 보일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등교 전 아침 만화를 보면서 왜 일부 성인 캐릭터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반쯤은 알겠더라고요. 어른들은 쇼의 주요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그저 어른들만의 일을 하고 있었고 주인공인 어린 나이의 캐릭터나 동물들이 모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었죠. 어른 캐릭터는 항상 주인공을 지켜보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기 위해 존재했어요. 애니메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애니메이터는 얼굴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저렴하고 쉬우며 시간도 훨씬 적게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캐릭터가 말할 때마다 얼굴을 만들거나 입술을 동기화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또한 기존 애니메이션을 재사용하거나 작가가 마지막 순간에 대본을 변경할 경우 가능한 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죠. 굴뚝이 2개 있는 집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것일까요? 과거에는 실제로 굴뚝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추운 기후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에서는 가스를 실외로 운반하는 통로인 굴뚝이 2개 이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꽤 흔했습니다. 과거에는 집이 요즘처럼 밀폐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더 많은 여론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은 벽난로와 여러 개의 장작난로를 사용했습니다. 연통이 여러 개 있으면 모든 가스를 한 번에 배출할 수 있었죠. 현대의 주택은 훨씬 더 밀폐되고 고립된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추운 기후에서도 따뜻하고 아늑하게 지내기 위해 2개 이상의 난방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의 굴뚝은 미적 목적에 더 많은 역할을 하죠. 또한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굴뚝을 제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끔 자동차 스티어링 휠이 심하게 끈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비닐이나 가죽과 같은 소재로 덮여있는 경우가 많고 두 소재 모두 먼지, 음식물 기름, 오일, 손바닥의 땀과 같은 표면 잔여물이 쌓이기 쉬워요. 핸들을 만졌을 때 손이 더럽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항상 무언가가 묻어있고 그 물질은 기꺼이 그 상태를 유지해요. 어느 순간 표면 잔여물이 충분히 쌓이면 끈적끈적한 느낌을 받게 돼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운전 장갑을 사용해도 되고요. 가끔씩 스티어링 휠을 닦아주면 금상첨화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스쿨버스는 지붕이 흰색이에요. 분명히 지붕은 더운 날의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흰색으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문제는 어두운 색상, 특히 검은색은 빛과 열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는 더운 날에 특히 뜨겁고 여름에 어두운 옷을 입으면 더위를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흰색은 빛과 열을 반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빨리 가열됩니다.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으시다면 같은 기온이라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바다의 27도는 매우 견딜만 하지만 알래스카나 플로리다에서는 같은 27도라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습도예요.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의 양입니다. 네바다는 습도가 38%로 가장 낮은 주이며 알래스카는 습도가 77%예요. 더운 날씨에 몸이 열을 식히려는 방법 중 하나는 땀을 흘리는 겁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열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죠. 습한 환경에서는 땀이 덜 증발하고 몸에 남아서 그냥 흘러내려요. 따라서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도 그대로 유지되어 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자, 땀을 흘리지 마세요. 실내 에어컨 근처에 머무르세요. 여름 내내요. 외출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글쎄요,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1992년 1월 10일 거대한 화물선이 태평양 한가운데 어딘가를 항해했습니다. 거센 폭풍에 휘말렸고 파도가 배를 무섭게 때렸고 컨테이너 중 일부가 물에 빠졌어요. 그중 하나가 열렸고 약 29,000개의 고무 장난감이 쏟아져 나왔어요. 노란 오리, 개구리, 파란 거북이 장난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의 32,000km의 여행이 시작됐어요. 이 엄청난 수의 장난감은 수년간의 폭풍, 소금물, 해양 동물들, 그리고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수없이 많은 날을 살아남았어요. 고무오리들은 심지어 북극의 차가운 물속까지 들어갔고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지점을 헤엄쳐 지나갔어요. 장난감 중 일부는 하와이에 도착했고 일부는 영국의 해안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여정을 지켜봤어요. 해양학자들은 이동하는 고무오리 떼의 도움으로 해류를 연구했습니다. 이 오리들에 대한 책도 나왔어요. 각각의 장난감은 유물이 됐고 어떤 사람은 그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개구리 장난감 하나가 영국 해안으로 떠내려갔고 다른 장난감들은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찾아서 수백만 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방랑자들은 어딘가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중 하나를 찾게 될지 몰라요. 제 건 잘 간직하고 있어요. 암모나이트가 뭔지 아세요? 나선형이 등에 있는 거대한 고대 조개 껍데기 같은 거예요. 워싱턴의 해안에는 암모나이트의 화석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이 선사시대 흔적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갔어요. 하지만 대신 알려지지 않은 공룡의 거대한 뼈를 발견했어요. 문제는 그 화석이 해안가 바위에 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발견한 것을 얻고 물을 얻기 위해 돌톱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그 뼈를 추출했고 그것이 약 8천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뼈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수강류로 두 다리로 움직이는 포식성 공룡이었습니다. 티렉스와 벨로키랍토르가 수강류에 속했어요. 이 뼈가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원들은 이 공룡의 후손들이 현대의 새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1억 8천만 년 된 화석이 차머스 해변에서 발견됐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견 중 하나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거대한 수중 도마뱀인 이크티오사우루스의 거의 전체 뼈였어요. 그냥 이키라고 부를게요. 이 화석의 크기는 12m였습니다. 사실상 소형 버스 길이에요. 이 도마뱀의 머리만 해도 2m였는데 이건 거의 프로농구 선수의 평균 키죠. 이 키는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가장 거대한 고대 뼈대 중 하나였습니다. 1억 8천만 년 전에 바다와 해양을 헤엄치면서 다른 바다 생물들을 겁먹게 했을 걸 상상해보세요.
무섭네요. 2008년 브라이튼 비치 해안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해안에 남겨진 것 중 가장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키가 2m나 되는 큰 레고맨이었어요. 몸 전체가 온전했고 멋져 보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렀고 결국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발견은 지역 주민들과 지방 당국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 레고 남자는 해변에서 너무 멋있어 보여서 사람들은 레고맨을 그곳에 그냥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장난감에 대한 진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고맨이 덴마크에서 왔다고 해요. 덴마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왔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가는 배에서 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고무오리처럼요. 하지만 물론 이 모든 것이 홍보 캠페인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광고 효과가 훌륭하죠. 2010년 지역 주민들은 워싱턴의 라푸시 해안에 떠밀려온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기둥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침대, 테이블, TV, 심지어 작은 파티를 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나무 자체의 높이는 약 60m에 달했습니다. 거의 보잉 여객기만한 크기예요. 그날 해안에 버려진 나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컸어요. 높은 조수와 사나운 바람이 그 나무를 해안으로 데려왔어요. 이 지역에서는 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폭풍이 치는 동안 그 지역을 흐르는 강은 숲 위로 흐르고 큰 나무들을 이곳으로 가져옵니다. 또한 해안 근처에는 열대 숲이 있는 높은 경사지가 있어요. 만조 때 물이 나무들을 해안으로 옮겨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나무의 종류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트카 스프루스, 붉은 삼나무, 더글라스 전나무처럼 생겼어요. 2020년에 대왕 오징어가 남아프리카 해변의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대 오징어는 깊고 어두운 물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은 드문 일이에요. 바닷가에서 발견된 이 오징어는 거의 4m 길이였습니다. 이건 승용차의 크기보다 더 커요. 일부는 버스 크기에 달하기도 합니다. 먼 옛날에 선원들이 이 괴물을 크라켄이라고 불렀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오징어는 거대한 촉수, 부리 같은 입, 그리고 동물 세계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하나가 축구공만한 크기예요. 2021년 한 가족이 하와이의 해변에서 오래된 병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안에는 37년 전에 쓰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 일본 학교의 학생들이 이 메시지를 썼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1984년 그 학교는 해류를 연구하기 위해 약 450개의 병을 바다에 방류했어요. 그 편지에는 병을 돌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주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약 50개의 병들이 일본의 그 학교로 반환됐어요. 하지만 하와이 해안에서 발견된 이 메시지는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해안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것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커다랗고 짙은 녹색 촉수를 가진 거대한 불가사리처럼 보여요. 가운데에는 이상한 붉은 빛이 있어요. 그 물체는 테이프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주변에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2022년 5월 호주의 본디비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해안에 왔던 기자와 많은 관광객들은 이 알 수 없는 생물이 그저 미국의 유명 TV 시리즈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조각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20년 2월 16일 지역 주민들은 아일랜드 마을의 바위투성이 해안에서 큰 화물선이 갇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는 낡고 녹슬었으며 몸 전체에 구멍이 나 있고 곳곳이 썩어 있었어요. 그 전날에는 거기 없었어요. 그 배에는 값지거나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낡은 연료통 몇 개만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이나 일지도 찾지 못했어요.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선장이 누구였을까요? 선원들은 다 어디로 갔죠? 아무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곧 언론에서 배에 대한 기사를 썼고 어떤 사람이 마을 관리 당국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주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배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선박의 이야기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알타입니다.
아일랜드 해안으로 오기 5개월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서양에서 목격됐어요. 그날 대형 선박 MS 프로텍터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고 알타를 발견했습니다. MS 프로텍터 승무원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 배는 비어 있었어요. 유령선이었죠. 어떻게 이 배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일랜드 해안까지 떠내려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배를 본 사람이 없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폭풍우를 헤치고 조용히 먼 거리를 항해했어요. 그런데 추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알타는 여러 명의 선장을 거쳤고 밀수업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아프리카와 그리스의 해안가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알타 선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음식과 물이 떨어졌어요. 엔진 내부에 고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조되었고 배는 바다를 헤매게 됐어요. 배 주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와 캐리비안 해안의 몇몇 장소에서 여러분께서는 특이한 나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회색 줄기, 녹색 잎, 그리고 사과와 비슷한 작은 과일까지 겉으로 보면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기억해야 할 건 이 사과를 절대 따면 안 되고, 특히 비가 올 땐 절대로 이 나무 옆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만치넬 나무입니다. 줄기, 나무 껍질, 가지, 과일엔 독이 있는 즙이 들어있어요. 산성인 이 부식성 액체 한 방울만 피부에 떨어져도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즙은 이 나무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나무를 만지면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나무 위에 떨어져 독과 섞입니다. 또한 빗물이 나무 껍질에서 튕겨나와 피부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가까이에 서 있지 마세요. 이 나무 주변에선 다른 관목이나 버섯은 거의 자라지 않고 동물들도 이 나무들을 피하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자르지도 과일을 따지도 않습니다. 이 나무의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울 수도 없어요. 나무를 태우면 눈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독한 연기를 내뿜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과 여행객들은 실수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치넬 나무엔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나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놀라운 나무를 보기 위해선 지구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가야 해요. 인도의 모신란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벵골만이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벵골만에서 응축된 모든 습기는 이 마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거대하고 습한 구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폭우가 좀처럼 그치지 않아요.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이런 마을에서의 삶에 적응했어요. 갈대로 만든 특별한 수제 우산을 쓰고 다니고 일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건 다리예요.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지어진 다리인데요. 비가 계속 내려 이곳에선 일반 다리와 도로를 건설할 수 없었어요. 건축 자재가 굳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물은 건축 자재를 부식시키고 죽이 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다행히도 이 지역에는 식물이 매우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 고도나무가 있죠. 이 나무의 강한 뿌리는 땅 아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별한 틀과 고정 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를 자라게 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작은 물 웅덩이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이 웅덩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뿌리는 땅을 파고들어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질 겁니다. 이런 다리 하나를 만드는 데는 약 15년이 걸려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나무들 중 하나는 동남아시아의 따뜻한 열대우림에서 자랍니다. 알록달록한 잎을 가진 다른 나무들과 달리 이 나무는 줄기가 알록달록하고 밝은 색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누군가가 다른 물감을 나무에 쏟은 것 같죠. 색깔이 아스팔트 위에 휘발유처럼 빈다요. 무늬가 너무 아름답고 근사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고 믿기 어려울 거예요. 이 나무의 이름은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합니다. 이 나무 몸통의 색깔은 1년 내내 시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합니다. 처음엔 더 밝은 녹색 색조로 띕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마지막 색은 갈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채로운 주기는 반복됩니다. 다음 나무는 미국에서 자랍니다. 이 나무를 찾으려면 배슈온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해야 돼요. 이 길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버스 정류장이 보일 때까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덤불 속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덤불, 흙, 나뭇가지, 새소리까지 저기 있네요. 평범한 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요. 주변은 수백 그루의 비슷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를 보면 왜 이 나무가 독특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트렁크 안에 빨간색 녹슨 자전거가 꽂혀 있습니다. 자전거가 나무로 자란 것 같아요. 바퀴 하나와 손잡이가 보이고 나머지는 나무가 삼킨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전거는 숲의 일부처럼 보여요. 이 나무는 5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자라왔어요. 이 모든 것은 195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죠. 하지만 얇은 타이어와 불편한 핸들바 때문에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친구들과 숲에서 놀다가 숲에서 자전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어린 나무에 자전거를 기대어 놓고 집으로 간 거예요. 이 나무는 계속해서 자랐고 얼마 후 자전거는 나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삼나무입니다. 그리고 삼나무 중 하나인 거대 세콰이어는 그들 중 가장 큰 나무죠. 이 나무는 캘리포니아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이며 나이는 200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부피는 올림픽 수영장의 절반 크기인 52,500평방피트입니다. 여러 개의 침실, 욕실, 넓은 거실이 있는 집이 이 나무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2000살이나 먹었지만 제너럴 셔먼은 가장 오래된 나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공원엔 3000년 이상 된 삼나무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도 캘리포니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세콰이어과에 속하기도 하죠. 이름은 히페리온이라고 하고 높이는 115m에 달하는데 이건 에펠탑 높이의 3분의 1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그레이트 베이슨 브리슬콘 소나무입니다. 거의 5000살이나 되었어요.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나무는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이 나무는 혹독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수천 년 동안 강한 찬 바람을 맞아왔죠. 하지만 이런 환경은 나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또한 나쁜 기상 조건 때문에 이 나무는 매우 느리게 자라고 있는데 이건 역시 나무의 장수에 기여했습니다. 느린 성장과 빽빽한 숲 덕분에 이제 이 소나무는 곤충, 곰팡이, 썩는 것, 침식 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브리슬콘 소나무 주변엔 식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불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어요. 또한 이 나무의 정확한 위치는 대중에게 비밀로 되어 아무도 나무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나저나 나무는 약 3억 8,500만 년 전에 우리 지구에 나타났어요. 몇몇 나무는 여전히 자신을 복제하며 집단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신 비슷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나무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죠. 현재 족보가 공룡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나무들도 존재합니다. 이 나무는 마치 땅에서 뜯어낸 다음 뒤집어서 다시 심은 것처럼 보여요. 바오밥은 남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 중 하나입니다. 이 나무의 가지는 나무의 넓은 몸통에 비해 많이 가늘고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자라요. 이 나무의 몸통은 스폰지와 비슷하죠. 장마철에는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가뭄 동안 코끼리는 이 수분을 섭취합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무의 일부를 떼어내는 거예요. 밤에는 바오밥 나무에 꽃이 피는데요. 그 꽃에선 신우유 냄새가 나서 박쥐들을 유혹합니다. 이 나무는 병처럼 생겼네요. 그러니 이름이 병나무겠죠? 이 나무는 나미비아에서 자라며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나무의 몸통엔 우유 주스가 흐르는데 인체의 독성이 아주 강한 액체예요. 밝은 면을 보자면 이 나무의 꽃은 아주 아름다워요. 빨간 심에 잎에 분홍색, 흰색이 섞여 있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감옥으로 쓰였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오밥 감옥나무 안엔 오랫동안 범죄자들을 위한 감방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곳에 하룻밤 동안 일시적으로 갇혔어요. 그 후 최종 목적지로 끌려왔죠. 이 감옥은 1500년 전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신뢰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나무 중 하나의 별명은 생명의 나무입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수 킬로미터의 모래로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잎은 초록색이며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기름 매장지밖에 없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나무는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줍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생명력이 모두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뿌리가 아주 길어서 지하의 물 공급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인도 메갈라야주에는 완전히 살아있는 나무 뿌리로 만들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한 번에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굵은 뿌리가 튼튼하게 엉켜 있습니다.
카시와 자이니타 부족은 이 엄청난 다리를 키워낸 장본인들입니다. 아래의 개울을 쉽게 건널 때 필요한 다리였죠. 이 뿌리 다리 중 몇몇은 180살이 넘었어요.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 부족 사람들은 뿌리가 반대편 2개 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라도록 관리를 해주는데요. 다리를 키우는 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뿌리는 서로 단단히 얽히게 되고 그렇게 다리가 튼튼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중 몇몇 뿌리는 길이가 3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다 자라면 5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어떤 뿌리는 썩기도 하지만 새로운 뿌리가 계속 자라니까요. 이 독특한 자연 구조물은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은 이 독특한 바위를 발견한 후 당황하고 약간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바위들이 스스로 모래밭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수의 바위가 움직인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위 중 몇몇은 무게가 300kg을 넘는데 거의 300m 이상을 움직인 바위도 있었어요.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은 많지만 이 돌이 움직이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은 얼음파도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겨울에는 계곡의 일부가 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러면 표면의 바위는 얼어붙게 됩니다. 그리고 얼음은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실 때처럼 액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바위도 표면에서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호수 바닥에 진흙을 스치게 되는데 여름이 오면 물은 증발하고 얼음은 녹게 되죠. 그러면 바위와 신비로운 흔적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화산에서는 타오르는 용암만 분출되는 게 아니에요. 불꽃 번개도 나올 수 있답니다. 화산이 빠르게 폭발할 때 화산재, 먼지, 바위, 용암, 가스가 모두 무서운 속도로 방출되게 되는데요. 이때 엄청난 마찰이 일어나 정전기가 축적되고 이후 번개의 형태로 발사되게 됩니다. 불꽃 토네이도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길을 강력한 바람이 덮쳐 형성되고 무서운 기둥의 모양을 형성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이들 중 몇몇은 높이가 300m에 달할 수도 있어요. 가장 멋지고 희귀한 자연현상 중 하나는 달 무지개입니다. 네, 생각하신 게 맞아요. 달 주변에 생기는 무지개죠. 하지만 이 달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아야 합니다. 달이 하늘에 낮게 떠 있어야 하고 하늘은 어두워야 합니다. 공기 중에 물방울이 달의 주변에 떠다녀야 하고 달이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난다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달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에 반사될 때 발생하는데요. 빛이 물방울에 부딪히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물빛이 반짝거리는 해변도 존재합니다. 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장면이죠. 이 놀라운 해변은 몰디브에서 푸에르토리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이 빛은 수면 아래에 사는 작은 해양 조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파도와 해류가 움직일 때마다 밝은 빛을 내죠. 그리고 이 작은 조류가 흔들릴 때마다 해변은 파란색,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메랄드 숲 위를 지난다면 풍선껌 같은 핑크색 호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호수까지 다가갈 용기가 있으시다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호숫물은 수영하기에 완전히 안전하거든요. 완벽한 인스타용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의 염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수면에 뜨기 아주 쉬울 거예요. 이 호수는 짙푸른 남극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호수에는 붉은 주황색의 색소 수치가 높은 해조류가 가득 차 있어서 아주 독특한 색을 만들어내죠. 어떤 호수에는 할로박테리아라고 하는 작은 미생물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박테리아는 모여있으면 빨간색 혹은 분홍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호수에 밝은 분홍색의 새우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색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빛 기둥은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거나 구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다채로운 빛의 광선입니다. 보통 이런 현상은 추운 온도에서만 발생하는데요. 이런 기둥은
햇빛이 공기 중에 떠있는 얼음 결정에 반사될 때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결정이 더 높은 고도에 있을수록 이 멋지고 화려한 기둥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일출과 일몰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는 반짝이는 빛이 가득한 동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빛은 동굴에 아늑한 집을 만든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동굴들은 만들어진 지 3천만 년 이상 되기도 했어요. 대부분은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빛을 내는 건 벌레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충이라고도 하는 아기 벌레가 점액으로 된 비단끈을 형성하는데 이 끈으로 그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굴 전체를 밝혀주는 것은 바로 이 그물이고요. 이 그물의 목적은 반딧불이의 먹잇감인 파리나 다른 맛있는 곤충을 유인하는 거예요. 무지개 나무는 100% 실제합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나무는 무지개 유칼립투스 또는 무지개 껌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래된 나무 껍질과 새로운 나무 껍질의 색이 대비되면서 이런 무지개 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얇은 나무 껍질 층이 벗겨지면서 눈길을 끄는 밝은 색의 새로운 나무 껍질 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새로 나온 껍질은 초록색이었다가 보라색, 빨간색, 마지막으로는 갈색으로 바뀌어요. 나무의 껍질을 푸르게 만드는 엽록소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각 나무 껍질 조각이 노화되면 엽록소를 잃게 되고 색깔도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사막에서 완전히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독특한 장미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모래 입자가 갇히고 압축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빠르게 젖었다가 마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크리스탈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 차례대로 동그랗고 납작한 판의 크리스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정교한 모양의 장미꽃잎처럼 보이게 되죠? 이 모든 생산 과정은 100% 자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번에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는 물기둥을 조심하세요. 사실상 물토네이도와 다른 게 없죠? 이런 기상현상은 미국의 플로리다 키스나 멕시코만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대개 폭풍이 몰아칠 때 형성되지만 완전히 잔잔한 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불어오는 두 개의 돌풍이 서로 부딪힐 때 이 물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충돌이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고 동시에 물도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곳도 한번 보세요. 숲 같지 않나요? 여러 그루의 나무가 빽빽히 서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나무예요. 유타에 있는 판도 아스펜 숲이죠. 흙 아래에는 모든 나무들을 연결하고 있는 뿌리의 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 47,000그루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아스펜 나무들은 하나의 거대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도 숲이 몇 살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8만 년은 되었을 거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100만 살에 가까울 거라고도 하죠. 뉴욕 북부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불꽃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불이 폭포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불길의 높이는 20cm 정도고 폭포 뒤에는 천연가스가 스며들어 있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폭포 주변의 바위들도 불꽃을 지켜주고 있어서 불꽃은 거의 꺼질 일이 없죠. 나무에 오르는 동물은 누가 있을까요? 원숭이, 귀여운 나무늘보, 코알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염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로코의 염소는 나무에 오르는 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이 염소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맛있는 아르간 열매인데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농부들도 이를 반기고 있어요. 일단 염소들이 아르간 열매를 먹으면 이 열매는 소화관을 통과하게 되고 농부들은 이 열매를 모아요. 아르간 열매가 정말 유용하거든요. 굽고 갈아내고 으깨고 냉압착 과정을 거치면 아르간 오일로 변하는데 아르간 오일은 모발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가격도 비쌉니다. 농부들이 행복해하는 게 놀랄 일도 아니네요.